안녕하세요. 평소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 구독자입니다. 저에게는 평생을 걸쳐도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이 있는데요.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기가 되면 부쩍 그 인연이 생각나고는 합니다. 오늘은 저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회사의 사장이기도 하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제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의 인생이 평탄하게만 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 인생은 남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60 몇 년 전 제가 살던 동네는 모두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은 어머니가 하셨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가장이라고 말하며 돈을 벌어오고 자신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돈을 물어줄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야. 알겠어?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날, 아버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숨겨두었던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도망간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난산으로 인해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것이었죠. 평생 동안 원망해왔던 어머니가 사실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순간 저는 밀려오는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아버지에게 통곡하며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에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동안 술떡에 찌들어 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조차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그저 불행하길 바라셨던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감기 직전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전 마지막 부려본 변덕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의문감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온갖 행패를 부렸던 아버지에게 질린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빌고 빌어 결국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건 사실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설마 그런 거짓말을 했을 줄을 누가 알았겠니? 너네 엄마 진짜 독한 사람이었다. 너희 아버지한테 하루 종일 맞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이었어. 이 말을 전해준 분은 저를 처음으로 받아준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까 너희 엄마가 문 앞에 서 있더라. 얼굴은 땀범벅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품에 핏덩이를 안고 있는 거야. 그게 너였다. 이 여자가 미련하게 집에서 혼자 애를 낳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널 데리고 제일 가까웠던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지. 내가 너를 받아들자마자 그렇게 쓰러졌고 병원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죽었어.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계셨나요? 갓 태어난 너를 산파한테 데려다주고 네 엄마를 수습하고 우리 바깥 양반이랑 너네 집으로 가니까 술 먹고 자고 있더라. 집 한쪽은 난리가 나 있었지. 혼자 애를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아휴,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 사실 나도 사람이고 정이 있는데 그런 인간한테 어떻게 애를 선뜻 돌려주겠니? 그런데 어쩌겠어. 자식은 아버지 밑에서 커야지. 설마 자기 자식인데 죽이기야 하겠냐는 생각으로 보냈더니 어떻게 그런 천일공노한 거짓말을 했구나. 구역질이 나더군요. 그동안의 제 인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으로 돌아가 옷가지 몇 개와 돈 될 만한 것 모두를 챙겨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도망치듯 집을 나섰는데 어머니에게서 저를 받아들었던, 어머니의 진실을 알려주었던 옆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꼬깃꼬깃한 노잣돈을 쥐어주셨어요.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 노잣돈은 제가 고향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도움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받아주신 것까지 하면 두 번째 도움이었네요. 그렇게 고향에서 도망온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보니 한 달도 안 되어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렇게 폐인처럼 살던 중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게 된 경찰이 수소문한 끝에 저와 어머니의 친척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 친척분은 어머니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지만 사람 도리는 해야 한다며 저에게 작은 단칸방을 구해주셨습니다. 오래된 빌라에 있는 단칸방이었죠. 저는 작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살게 된 저는 이전에 만났던 경찰이 소개해준 인력소에 나가 마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젊음밖에 없었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리다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그것도 꼭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속에서는 외로움이 사무쳤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 한 명 없는 외톨이였거든요. 외롭긴 하지만 익숙한 상황에 적응하며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저에게는 친구가 생겼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친구였죠. 19살 생일. 저는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큰맘 먹고 통닭을 샀습니다. 봉투 안에 담긴 통닭의 맛있는 냄새에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죠. 설레는 마음으로 코너를 돈 그 순간 저는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 손에 들려있던 통닭도 내팽개쳐졌죠. 봉투에서 빠져나와 바닥을 뒹굴고 있는 통닭을 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제야 제가 걸려 넘어진 무언가를 바라보았죠. 웬 할머니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더군요. 저기요, 할머니! 저는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저와 부딪힌 여파로 엉덩방아를 찧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한 눈빛으로 저를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멍한 게 아니라 초점이 없었어요. 소리를 친 제 쪽을 보고 있는 듯 했지만 정확하게는 제 옆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을 보자마자 할머니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간 할머니에게 모질게 소리친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몇 년간 막노동판에서 구르며 배운 거라고는 가만히 있으면 호구된다 뿐이었던 저는 다시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때문에 통닭을 못 먹게 됐잖아요. 할머니는 소리 지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나 때문에 그렇게 돼서 어떡하나.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 할머니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통닭값을 물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어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손짓하셨습니다. 따라와.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할머니의 뒤를 쫓았죠. 할머니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제가 살고 있는 단칸방 건물의 2층이었어요. 할머니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열쇠로 문을 여셨고 어서 들어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쭈뼛대며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거 아무데나 앉아있어 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시고는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의 행동에 버럭 화를 냈어요. 할머니,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갑자기 집에 데려오고는 가만히 앉아있으라뇨. 제 통닭은 어쩌실 거예요? 씩씩거리며 말을 끝내자 또다시 고저없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때문에 못 먹게 됐다며 밥 한 끼 대접해 줄 테니까 거기 앉아있어. 할머니의 말투에는 마법이라도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망아지처럼 날뛰던 저를 말 한마디로 제압한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무언가가 끓는 소리가 들리더니 금세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던 저는 엎어진 통닭은 잊어버린 채 분침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익숙하게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와서 밥 먹어. 할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진수성찬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뱉지 못한 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운 저는 염치도 없이 물었습니다.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됩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더 퍼주셨어요. 그렇게 총 3공기를 비운 저는 부른 배를 부여잡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3공기를 먹는 동안 할머니는 밥 한 술 뜨지 않으셨더군요. 배를 채우고 나니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능숙하게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눈이 안 보이시는 거 맞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익숙하게 밥상을 차리세요? 저는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이랑 아들 밥 차려주는 게 일이었는데 이 정도는 눈 감고 하지.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곧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19살이었던 저는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이 귀가해서 저를 혼낼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통닭이 엎어졌다고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할머니의 집에 들어와서도 큰 소리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담담히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승이 인간된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이었는데 할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한 번에 잃은 후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아들을 한 번에 잃자 그때부터 눈이 점차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제가 단칸방에 살면서 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유도 할머니가 고향에 내려가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거기 왜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누구 기다리신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올까 싶어서. 저는 순간 할머니에게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저도 알고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처음 만난 할머니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고향에 있을 수 없어 도망치다시피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닭 엎어져서 화낸 거 죄송해요.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자축하려고 큰맘 먹고 산 거였는데 못 먹게 돼서 순간 화가 났나 봐요. 할머니한테 화낼 게 아니었는데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통닭을 엎어놓고 화내서 죄송해요. 괜찮으시냐고 묻는 게 먼저였어야 했는데. 오늘이 생일이야?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데 여기 오니까 다들 생일은 꼭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챙겨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방 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자,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예요? 생일 선물. 할머니가 건네신 종이 가방 속을 보니 저에게는 조금 큰 외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할머니 아들 주려고 사신 거죠? 장에 나갔는데 우리 아들 주면 딱이겠더라고. 1년 넘게 주인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게 됐네. 재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두고 가도 돼. 네? 재수가 없기는 왜 없어요? 죽은 사람 줄 물건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 앞에서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받아본 생일 선물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띠셨어요. 고맙네. 그게 발에 치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었어.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고 총각이 가져가서 잘 입어줘. 그리고 오늘 통닭 쏟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하네. 괜찮으면 가끔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그날 이후로 저와 할머니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더군요. 일어나 보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집안 전체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입과 코를 막고 집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집문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쓰러져 집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밖을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제가 살고 있는 건물 밖에서 서성이고 있더군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소방차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소방차에서 내려 달려오는 소방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저희 집이요. 문 앞에 뭐가 걸렸는지 문이 안 열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소방대원들은 순식간에 집 안으로 진입했고 저를 밖으로 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의 불길이 치솟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사람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탈출하지 못한 것이었죠. 가뜩이나 앞도 안 보이는 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양동이의 물을 온몸에 끼얹고는 곧장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누군가는 잡아! 라고 소리쳤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불에 타고 있는 계단을 지나 2층으로 도착했고 열기에 뜨거워진 손잡이를 부수다시피 하며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할머니 집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아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미 매캐한 연기가 할머니의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흐려진 시야로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는데 할머니는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뭐지? 밖으로 이미 나가셨나? 나가다가 어디서 쓰러지셨나? 라는 수십 가지 걱정이 떠오른 그 순간 부엌 근처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식탁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안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건물의 불길은 거의 잡힌 상태였고 제가 할머니를 안고 건물에서 나오자 소방대원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이송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럴 때는 소방관들에게 맡기셔야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죄송합니다. 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용감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몸을 날리는 모습 저희한테도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네? 가족이요? 네, 할머니 아니십니까? 아,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 네? 그냥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불길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피로 이어진 가족도 아닌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저의 이야기는 소방관들의 입을 옮겨가며 부풀려졌고 태어났을 즈음 저는 동네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미한 화상을 입었을 뿐인데 신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둥.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둥. 평소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다는 둥. 할머니가 저를 양자 삼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돌고 있었죠.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지만 부풀려진 게 더 많은 소문에 저는 한동안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할머니의 병실로 찾아가 할머니를 간호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손자를 참 잘 뒀네. 아휴, 우리 손자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던데.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친손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손자가 참 기특해.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말하는 할머니의 손은 제 손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병실에 계시는 동안 저와 할머니는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는 날, 할머니는 지팡이가 아닌 제 손을 잡고 계셨죠. 그 후로 저와 할머니는 사는 집만 다를 뿐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절을 함께 보내고 저는 할머니 가족들의 기일도 챙겼어요. 어디선가 배운 효도를 할머니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1살이 되고 나니 저에게도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지금처럼 막노동만 해서는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겨우 21살의 나이, 공부를 하거나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한 번에 큰돈 벌어볼 생각 없냐? 딱 2년만 일하면 한국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일하던 인력소 소장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소장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 한국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일하는 거야. 이번에 한국 건설사에서 큰 건을 따냈는데 한국에서 일하러 갈 건설 노동자를 뽑는다고 하더라고. 아무나 뽑는 건 아니고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한 사람을 뽑는 건데 내가 너 추천했다. 이후 소장님에게 들은 건설사 이야기는 정말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눈 딱 감고 해외에서 2년 동안 일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수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삶에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할머니에게 세상은 위험한 것 천지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씩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못 속이겠더군요. 너 무슨 일 하고 있지? 저는 깜짝 놀라 순간 없다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이놈아. 일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제잘거리던 놈이 몇 날 며칠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없기는 뭐가 없어? 빨리 말해. 무슨 고민이든 고민은 할수록 커지는 법이다. 저는 결국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정말 믿을 만한 거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거기 2년 동안 다녀오면 돌아와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 네. 할머니는 그제야 뭐가 문제냐는 듯 물으셨어요. 그럼 가면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신경 쓰지 마. 살 날 얼마 안 남은 늙은이 신경 쓰기에는 남은 네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할머니의 말은 저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기는 뭐가 안 남아요. 속상하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갈 수 있을 때 가고 싶잖아. 그렇게 일주일간의 실랑이 끝에 저는 해외 건설 노동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 자주 편지할게요. 됐어. 보지도 못하는 편지는 뭐하러 보내. 옆집 아줌마 있잖아요. 부탁하고 갈 테니까 읽어달라고 하세요. 됐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끝까지 할머니에게 자주 편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된 나라는 정말 더운 곳이었습니다. 습하고 덥고 가끔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눈 뜨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곳에서 현지 인부들과 같이 일을 하려니 힘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면 그런 고통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또래에 비해 얼굴이 5년은 더 들어 보일 정도로 고생을 하다 보니 제가 짓기 시작했던 건물의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도 어느 정도 손에 익었겠다. 낯설었던 외국 땅의 언어도 조금은 익숙해졌겠다. 완공도 코앞이겠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에 꼽으며 매일매일 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월급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에 분명히 찍혀 있어야 할 월급 내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확인한 통장에도 월급 내역은 찍혀 있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곧장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가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회사 직원들은 월급 미지급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완공 직전인 건 다들 아시죠? 원래 이렇게 큰 건은 완공 앞두고 잔금 처리가 늦어지기도 해요. 완공된 후에 하자보스 이런 거 체크하고 잔금을 넘겨주겠다는 건데 이건 설명해도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희도 월급 밀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건물이 잘 지어져야 잔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월급 안 들어왔다고 일 대충 하지 마시고 월급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 말도 안 되는 변명들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인부들은 그 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믿었어요. 지금까지 월급 한 번 안 밀렸는데 설마 월급이 안 들어오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도 없진 않았죠. 그런데 사실 제 마음 한편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를 이곳으로 불렀던 사장님이 2주 전 회사 재정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그동안 받은 제 월급의 3분의 1을 빌려가셨거든요.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은 월급을 다 가족들한테 보내서 돈이 없대. 그런데 최 씨는 가정도 없고 모은 돈 많을 거 아니야. 회사 운영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내가 오죽하면 밑에 딸린 식구한테 돈을 빌리겠어. 나도 해외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딱 2배로 갚을게. 사장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이면 제가 여기서 번 돈의 3분의 2인데요. 그리고 저도 가족 있어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한테 많지는 않지만 다달이 돈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장님은 우물쭈물거리는 제가 답답했는지 큰 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딱 2배로 갚는다니까. 이만큼 버는 것도 힘들었잖아. 나한테 눈 딱 감고 돈 한 번 빌려주면 지금까지 생고생해서 번 돈을 또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최 씨, 젊은 친구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구먼.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걸 몸으로 배웠으면서 바보같이 흔들렸던 것이죠. 2배로 갚아줄게 라는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고민한 후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드렸어요. 돈을 받은 사장님은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 알겠지? 다들 2배로 돌려받는다고 앞다투면 나도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사장이 밑에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알려지면 피차 혼란스럽잖아.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입금이 미지급된 그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언젠간 들어오겠지 뭐.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감에 잠도 자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을 때 기어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새벽 내내 잠에 들지 못하다가 겨우 눈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쾅쾅쾅. 누군가가 거칠게 제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요! 저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문을 열었죠. 문을 여니 상기된 표정으로 문 밖에 서 있는 김씨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김씨 아저씨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어깨를 말아쥐고 소리쳤습니다. 송 사장, 그 버러지 같은 놈, 도망쳤어! 저는 김씨 아저씨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송 사장, 그 인간이 우리 돈 싹 들고 혼자 날랐다고. 회사 돈도 싹 빼서 날랐대.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대. 하늘이 노래지고 제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제 돈은요? 김씨 아저씨는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격분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돈 좀만 빌려주면 2배로 갚는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빌려줬더니 그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쳐?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김씨 아저씨도 송 사장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김씨 아저씨도 놀래서 대답했습니다. 뭐야, 설마 너도 빌려준 거야? 송 사장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송 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와 김씨 아저씨를 포함해 수십 명이 넘었어요. 사무실에 가니 직원들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사무실 내부는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엉망이 되어 있었죠.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송 사장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지만 돈 한 푼 없는 인부들이 연고 없는 해외에서 누군가를 쫓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의 경찰은 억울한 남의 나라 사람들을 도와줄 만큼 측은지심이 넘치지도 않았죠. 가진 돈을 다 털린 저는 겨우 여비를 마련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송 사장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던 현지 인부들이 비행기 싹을 마련해 준 것이었죠. 송 사장, 그 치밀한 인간. 현지 경찰에게 쫓기지 않으려고 현지 인부들에게는 사기를 치지 않았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고소장을 쓰고 어딘가에 사인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어디에 사인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겨를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비워뒀던 단칸방의 문을 여니 찬기가 가득하더군요. 그런데 집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어요. 할머니가 제 집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셨던 것이죠. 임금 미지급 후 근 4개월 정도 할머니와 연락이 끊겼었기 때문에 저는 곧장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집안에서는 대답이 없더군요. 할머니와의 만남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집에서 나오시더군요. 어머, 병찬 총각, 한국 돌아온 거야? 돈 많이 벌었어? 옆집 아주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퀭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옆집 아주머니는 서둘러 말을 수습하셨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었어? 할머니가 안 그래도 총각 돌아오면 밥 한 끼 챙겨 먹이라고 돈 맡겨두셨는데. 할머니가요? 연락 안 된 지 꽤 됐다며. 2달 전쯤인가? 할머니 양로원으로 들어가셨어. 네?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 어디가 막 아프셨던 건 아니고 총각도 알잖아. 그 연세에 앞도 안 보이시는데 혼자 사는 게 쉽겠어? 순간 마음이 숙연해지더군요. 할머니가 스스로 양로원에 들어가셨다는 것도 몰랐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술도 잘 못하는 제가 술병을 쌓아놓고 술만 마셨죠. 안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까요?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똑똑똑. 멀쩡한 초인종을 두고 문을 두드릴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르게 퍼질러 자던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 그 사이에 더 왜소해진 할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입을 열자마자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냄새 봐라, 냄새.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모를 줄 알았어? 문 밖에서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놈아. 호통을 치는 할머니의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밀치시고 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는 손에 잡힌 지팡이로 제 방을 이리저리 휘저으셨죠. 할머니가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실 때마다 소주병들이 부딪히며 깡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 처분하려고 잠깐 들렸더니 옆집 새댁이 너 이야기를 하더라.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 구실도 못하고 곧 죽을 인간처럼 살아. 젊은 놈이. 연로한 할머니는 호통을 치는 게 힘에 부치시는지 거칠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할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러다 쓰러지실까 겁나요. 내가 쓰러지는 게 겁이 났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어야지.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내비치다가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아가지도 편지 한 통을 쓰지도 않았거든요. 나는 너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렇게 걱정을 시켰으면 잘 살고 있어야지.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기는 술 냄새가 나서 못 있겠다. 내 집으로 가자. 저는 밖으로 나서는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부축했고 금세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말을 시작한 건 당연히 할머니였어요. 어디 한번 말해봐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저는 우물쭈물하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해서 번 돈은 다 잃어버렸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 것 같으냐?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봤자 돈 한 푼 없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밖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여기는 곧 처분할 예정이니까 그리 알아. 할머니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실망하셨구나. 나는 결국 돈도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정말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 때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최병찬 씨 맞으십니까? 저를 찾아온 사람은 꾀죄죄한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멀끔한 신사였습니다. 네, 제가 최병찬인데 누구시죠? 마숙자 씨 대리인입니다. 네? 할머니 대리인이 왜 저를 찾아오시죠? 술병이 가득한 공간에서 감정 없이 사무적인 태도로 내뱉는 대리인의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두셨다고요? 네, 살고 계시던 집을 비롯해 개인 재산 모두를 최병찬 씨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대리인이 건네준 서류에는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며 조금씩 보내드렸던 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 푼도 안 쓰셨네. 할머니는 제가 보내드린 돈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대리인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다른 가족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대체 왜 저한테? 대리인은 또다시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의뢰인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다만 마숙자 씨가 이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대리인은 모든 서류를 정리한 뒤 제 집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의뢰인의 일에 참견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숙자 씨가 최병찬 씨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친손주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 재산 마숙자 씨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모으셨을 겁니다. 부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다시 살고 싶으면 술부터 끊고 집에 있는 술병부터 치우세요. 처음 만난 대리인의 말을 듣고 나니 뒤통수가 얼얼하더군요. 곧장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을 뛰쳐나오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집안의 모습이 보였어요. 나뒹구는 술병, 거미줄, 쓰레기 더미.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아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구나. 를 깨달은 순간 저는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나니 어느새 동이 떠오르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아주 짤막한 글이 써져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니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자식을 잃고 나니 자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눈을 잃고 나니 눈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구나. 너는 나처럼 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대신 쓰여졌을 그 편지. 그 짤막한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겨우 진정하고 생각해보니 시궁창 같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인생이었지만 저에게도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더군요. 누군가는 절대 얻지 못할 젊음, 누군가는 간절히 바랄 건강한 신체. 이제 보니 못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재산 없이 일어서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남기고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할머니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양로원을 나가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할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대리인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할머니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신 할머니의 결단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도 했죠. 직원 2명을 둔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된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할머니 집을 청소하기 위해 오래된 빌라로 향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것이었죠. 차에서 내리니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반기더군요. 아이고, 최 사장, 오랜만이야. 저는 옆집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이 주변 지역 재개발된다던데, 설마 이 집도 재개발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소식은 아직 없고, 그게 말이야, 마숙자 할머니 있잖아. 돌아가셨대.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전히 수소문하고 있는 할머니의 행방을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어제 소식 듣고 다녀왔어. 장례식장 가기 전에는 무조건 최 사장한테도 전해줘야지 싶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말을 전해주는 게 맞나 고민되더라.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장례식장이 어딥니까?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저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로 4~5시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장례식장이었어요. 무연고자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저는 장례식장에 발을 딛자마자 옆집 아주머니가 왜 말을 전해주길 꺼려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울어주는 사람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신 할머니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하다니. 저는 곧장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주 역할을 도맡았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일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익히 듣고 할머니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어왔던 아내도 저를 도와 장례를 마무리해 주었어요. 제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할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와 주었죠.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온 날 방 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과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이 얽힌 눈물이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1달 정도 우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나름 성숙해진 저는 가정을 위해 얼른 우울감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여보, 내가 괜히 기대할까봐 말 안 했는데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사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직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유산으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춘 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몸이 좀 그래? 응, 자꾸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감기 기운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괜히 여보한테 기대감만 심어줄까봐 나 혼자 병원 가보려고도 했는데 나는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서워. 같이 가줄 수 있어? 무슨 그런 말을 해. 남편인데 당연히 같이 가줘야지. 내일 바로 가보자. 아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사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쉽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유산을 겪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의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번 아픔을 겪으신지라 최대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와 아내는 떨어진 낙엽을 밟는 것도 조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던 중 아내가 달려오는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와 아이는 멀쩡했어요. 진찰을 마친 의사는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어디 하나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었을 텐데 정말 기적입니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있잖아, 사실 나는 아기 갖는 걸 포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늘 불안했어. 언제 이 아이가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해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잠자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 그리고 이 아이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같아.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와 아내는 정말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쌍둥이였죠. 그 아이들이 어느덧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네요. 이런 인생길을 걸으며 저는 한 가지 철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인연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자. 지금 돌이켜봐도 남편과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던 할머니와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가 서로를 만나 위로와 도움을 주었던 게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는 과거 할머니가 저에게 전해주셨던 편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은가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